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처마치 세븐틴의 투머치 토크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3 비상겸 1년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따끈따끈한 새벽 거의 5시, 새벽 5시 다 돼서 나왔던 뉴스,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역시 비상경과 관련 있는 중요한 뉴스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각 사유가 뭐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것도 있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엄청난 거죠. 네? 법리적으로. 예, 근데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얘기 나오면 그건 수사 실패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어떻게 나올 거냐고. 그리고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모든 현역 의원들 빼고 이 출연진들의 공통된 답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기각될 것 같은데, 그런데 특검이 바보가 아닌데 그것만 있겠어요. 뭔가 스모킹건, 제일 중요한 걸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제시하겠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주된 이제 예측이었어요. 네. 근데 결과로 지금 없었네, 아무것도. 기각됐으니까. 바보. 좀 전에 그럼 이것만 내놨으면 바보였을 것이라 그랬는데 바보인 게 맞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렇죠. 뭐 우리 김세현 진행자께서 언제든지 언어가 참 정제돼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요. 착하고 고우마 예쁜 말로 합니다. 우연히 이번에 그 기각하신 판사도 이름이 정제도구만요.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죄송해야죠. 자, 그런데 진짜 어저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특검이 할 수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한 모양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일부 언론에 났잖아요. 뭐 단독 해가지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뭐 투표 이런 거 시간 안 알려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불편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했다. 어거지로 내가 보니까 이제 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너 더 있겠지 이제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어그로를 끌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전혀 그것은 채택이 안 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특검이 더 이상 없네. 이러한 그 추측을 낳게 하였는데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전에 그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증거인멸 도주가 없다. 이거는 검찰이 그래도 조금 위로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 솔직히 말하 이거 그냥 학교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너 이거 지금 답안지라고 써서 냈니?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특검으로서는 이런 게 가장 최악의 모독인데 보는 그런 거 당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런 결과가 예측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걸 가지고서는 이후에 뭐 내란 정당 뭐니 하려던 그 민주당의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그냥 한마디로 다 제동이 걸렸을 뿐 아니라 특검 존재의 근본적인 그 이유를 다시 묻게 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약간 물론 저는 기각될 걸 예상했었고 물론 뭐 특검이 혹시 뭐가 있다면 얘기했지만 법조 좀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검이 여러 가지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19일 날 12월 19일 날 뭐 성공했으면 이런 거 없을 텐데라고 했다는 말, 뭐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구속되긴 힘들죠. 그러니까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없긴 없는 것 같구나. 근데 저는 일단 구속은 저거잖아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중대한 혐의가 소명돼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그럴 거야. 충분히 그럴 것 같네라는 개연성이죠. 증명은 나중에 이제 유죄 판결은 법원에서 되지만 변호사니까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증명은 확실히 그랬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럴 거라는 소명할 만한 정황을 이건 자체가 찾기가 원래 힘들어요. 그러면 특검이 수사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수사에 협조를 했냐 다른 분들이. 자, 윤석열 전화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전화 내용을 진실대로 얘기했을까? 가장 관건인 한덕수의 7분 통화. 한덕수 우리가 재판에서 계속 보지만 과연 이분이 진실을 얘기할까? 추경호 원내대표랑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추경호 포함해서 8명의 의원들, 이분들이 당시 추경호원의 의도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가 그랬어요 라고 할까요? 말을 안 하면 사실은 밝히기가 원래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구속 여부가 추경호 의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런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여부가 결백을 또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아마 많은 평론가나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았지만 그래도 특검이 뭐가 더 있을 거라는 건 기대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일단 특검이 지금까지 이제 저기 내란 특검이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3명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이상민, 조태용 3명은 발부가 됐고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3명은 발부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 보면은 이제 50%인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번 했거든요. 그럼 7분의 3이에요 발부율이. 그러면은 확률은 43%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이게 높은지 낮은지 사실은 뭐 원래 영장이 그렇게 막 발부되는 건 아닌데 이런 특검에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좀 더 많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란 특검의 성과, 혐의 소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큰 틀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강찬호 위원께서 이제 뭐 내란몰이, 이 내란 정당 몰이가 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 제동이 막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네. 그러니까 내란몰이, 내란 정당, 내란 정당 몰이 뭐 이게. 사실은 뭐 민주당이 뭐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가 주장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내란 정당이 아니라 정상 정당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법리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 정당은 지금 반성도 안 해. 사과도 제대로 안 해. 윤호개인하고 손잡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표결에 어쨌든 대부분 참여도 안 해. 개엄에 이제 18명 빼놓고 참여도 안 해. 뭐 이런 상황이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계속 내란 정당이다. 달라질 거 없다. 여기서 한 가지만 요거 하나만 할게요. 지금 내란 정당이라는 걸 무리한 거는 이제 한마디로 위헌 정당이라고 해서 사법적으로 이 정당을 해산시키는 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그 부분은 정치적인 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12.3 기념 사과할 필요도 없고 뭐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사법적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그런 민주당의 그런 기도가 지금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것뿐이지. 제동이 걸렸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 이번 계엄에 대한 책임 그래서 내란 정당이라는 욕을 듣는 정치적인 측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얘기야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부가 위헌정당 헌법 8조에 있는 것대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제소하는 거는 이제 어려워졌고. 그건 인용이 됐어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더구나 기각이 됐으니까 그건 좀 법리적으로 어려워졌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내란 정당인 걸로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더 노력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거는 그리고 법적 문제가 애초에 아니에요. 좀 전에 박순대 실장이 뭐 저 관련자들이 뭐 입을 안 열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어려웠다 그러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애초에 이거를 법적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였죠. 정치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는 당연하죠.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런데 기다려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장동영 대표가 밤을 샜을까요? 뭐 어제 저 보니까 뭐 중앙지방법원 앞에 의원들 다 와 있고.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서 뭐 밤새 대기한다 이러던데 장동영 대표가 대기를 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 서울구치소 앞에서 메시가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중단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딱 들었을 때 강찬 의원이 주문했던 야 니들이 법적으로는 내란 정당 아닌 건 알겠는데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벗으려면 더 노력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메시지예요? 아니 근데 위치와 장소가 있잖아요. 지금 저거는 이제 저 일종의 법원하고 거기서 지금 저게 지금 저 뭐지 기각된 다음에 이 메시지니까 기각이 된 다음에 메시지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기각 다음에 지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돼요. 이재명 정권의 폭압과 독재라고 주장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는 행태들이 사법부 흔들기라든가 지금 오늘 보나마나 그거 나올 겁니다. 이제 기각했으니까 아마 법원 공격을 엄청나게 민주당이 할 텐데 그거 완전히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독재나 폭압이 맞고 그러나 민주당 독재와 폭압 이전에 지금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과라든가 또 저 뭐냐 이후에 저 외연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저 장동영 대표가 비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야 장동영 대표의 메시지는 역시 예상대로입니까? 아니면은
오 의외인데 이거 보니까. 일단 오늘 100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기자회견 안 한대요. 기자회견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저거 이상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동안 뭐 했던 얘기들 쭉 보면은 뭐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다. 계엄 사태 통감하고 있지만은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거는 지금 단합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과 비상계엄도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정석이 아니에요.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다. 이런저런 뭐 그렇게 보면서 중요한 거는 누가 사과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국민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지금 상황은 그냥 사과 하나 안 하나 국민들은 뭐 니들이 사과를 하든 말든 한번 보자 그래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예, 제가 오늘 우연히 또 이제 당번이 돼서 한겨레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그겁니다. 예, 국민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구걸한 적 없다. 예, 본인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사과를 하든 말든 저는 뭐 솔직히 이제 정치적으로야 이제 뭐 의미가 있겠지만 관심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내란 정당이라는 딱지를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데 시간만 지연될 뿐이에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방식은. 네. 장동혁 대표가 계속 법원에서 규탄대회하고 최근에 많이 한 거는 저는 일종의 전략적인 거라고 보는데 내가 기각을 이끌었다. 근데 많은 분이 예상하기에 이거는 뭐 기각이 될 걸로 많이 다 예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주도해서 이끌었다. 자 나를 통해서 뭉치자 이 메시지를 내려고 한 것으로 봐요. 일단 그건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사과하냐 마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데 저도 이거는 아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1분간 내요. 또는 5분간 내요.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어제까지 딴소리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계속 이랬던 분이 갑자기 사과합니다 해요.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사과 이런 메시지로만은 도저히 이제 그분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신뢰할 수가 없는 단계이고 그런 행동을 뭐 한 달 이상 보낸다. 그러면 이제 좀 외연 확장을 하시나라고 그때서야 판단할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건 앞서도 이제 김재섭 의원 나왔지만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30명 정도 의원이 아마 대안과 책임이라는 스터디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문을 낸다고 하잖아요. 예. 일단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나왔습니다. 물론 강도는 좀 약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힘싸움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 입으로 뭐라고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그 본인 말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을 지키는 건 부끄럽기 때문에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다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한 18명 중에 한 명이었다가 맞아요. 갑자기 불과 한 2달 뒤에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윤 어게인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저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에서 갑자기 지금 1년 안 돼서 수없이 표변한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사과한다 해도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국민이 믿어주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을 지금은 것이다. 사실은 힘싸움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그래도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세력을 뭉치고 목소리를 내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쫓아내고. 자 어쨌든 지금 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영장 기각되고 나왔던 메시지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 행보를 비추어 보면 오늘 사과 메시지는 안 할 거로 강찬호 의원도 보시죠. 뭐 좀 전에 이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사과를 만약 한다 그래도 지금 진정성 의심밖에 생겼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 오늘 하냐 안 해야를 떠나서 앞으로 적어도 박성수 실장이 잘 얘기했는데 한 달요. 이제 올해 말까지 되겠죠. 장동혁 대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린다 그랬는데 본인이 끌어내려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주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요? 지금 본인 장동혁 대표의 당선을 후원했던 그 친윤 세력마저 지금 등을 돌리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열벗던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뭐 친한이나 비윤은 아니었던 뭐 예를 들어 조은이라든가 뭐 엄태영 또 권혁정 이런 분들이 권영진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지금 장 대표한테 사과라든가 변화를 촉구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참여를 하고 이거 자체가 장동혁 대표한테 굉장히 위기인 거라서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게 저는 본인 스스로가 더 위기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극단적인 세력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데 지금 사실 황교안이라 이런 분들은 친윤들도 싫어해요. 오히려 더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겹칠 수가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니까 이분들한테 잘못하면은 본인들 표를 뺏기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표가 손을 잡는다? 이거 우리가 대표시켜준 뜻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지금 뭐 국감에서 활약상을 보여줬던 초선 이런 의원들한테 오히려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장 대표 체제를 끝내 뭐 등등 제가 누구라고 아직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제가 볼 때는 장 대표는 본인이 이제 밀어줬던 세력 안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배척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요? 국민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사과를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물론 일부 극단적인 지지층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뭐 민주당 찍는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중도라든가 국민 상식을 따라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점차적으로 이 본인이 근데 더욱더 위기에 처하니까 극단 세력하고도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니까 친윤 색깔이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장도혁 대표 그리고 듣자 하니 밤에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 특히 지금 보니까 기자들하고도 주로 말진, 막내 기자들하고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 오늘 저는 기자회견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시그널이에요. 기자회견 하면 비판적인 질문 나오는데 그걸 응대하기가 거북스럽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지금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예요. 말진 기자들 어린 기자들하고 그런 어린 기자들하고 많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말진 기자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망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밤에 술 마시면서 판단이 흐려진 것도 있고 술 마시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술 마신다는 게 간단히 그 개인의 어떤 술버릇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장 대표 지금 밤에 뭐 괴롭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면 조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 또 메이저 언론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본인이 유튜브 나온대잖아요. 좀 약간 좀 강성 유튜브 이거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저는 어게인 윤 어게인이 지금 이분이 윤 어게인을 그 세력하고 붙는 게 아니라 본인 행태가 지금 윤 어게인 되고 있어요. 그러네 밤에 술 좋아하고 조중동 싫어하고 메이저 언론이랑 인터뷰 안 하고 유튜브 출연하고 똑같은데? 딱이었다. 그리고 부인 사랑만 붙으면은 딱이었다. 근데 그 부인은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오죽하면 지금 그 지지층에 부인 검색까지 했겠습니까? 부인 리스크가 하도 크니까. 근데 지금 뭔가 부인은 뭐 괜찮은 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윤 어게인 행태를 만약에 한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원합니다. 짧게 장 대표의 미래 길게 하셔도 돼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중진의 힘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내 중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에요. 지방 그리고 영주들. 영주들 그리고 권력투쟁 내부 권력투쟁 하나는 기깔나게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게 뭐로 보이느냐? 비대위가 국민의힘 5년 동안 비대위원장이 8명이었어요. 읽어드려요. 김종인,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 송원석 이렇게 8명이었고요. 당대표는 4명이었어요.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장동혁. 비대위가 2배가 되는 정당이에요. 장동혁 이후에 또 비대 안 나올까요? 온다.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될 거다 지금 그렇게 봐요. 끌어내려요? 그런 대표를 그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서 끌어내린 적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정당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면은 끌어내릴 여차하면 끌어내릴 수 있다. 저는 근데 이번에 보면 장동혁 대표는 물론 자진해서 안 나가겠죠. 물론 최고위원들이 4명 이상 사퇴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되지만 현재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 전자타태 안 할 거고. 그렇죠. 김재원도 안 할 것이고. 최고위원도 안 할 것이고. 그런데 물론 이전의 비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그 뒤에 막강한 권력이 당을 계속 흔들었기 때문에 비대위로 됐지만 인생 몰라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그렇게 바뀌는 비대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이 그러면 비대위를 갈다? 이대로 가면? 저는 뭐 확신하진 않아요. 확신하지 않아요. 근데 사고가 날 가능성도 되게 높다. 사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냥 물러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는 건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거의 바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부끄러운 걸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지킬 겁니다. 안 물러날 거예요. 그런데 뭔가 개인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생긴다.
아니면 물러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스캔들이 뭐 하나 터지면 지금 거명된 4명의 대표가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3명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이 사람들 다 쫓겨났잖아요. 누가 끌어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세력이 끌어내렸잖아.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친윤까지도 가세를 해서 민심 때문에 쫓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 쫓겨난다면. 그래요? 그러면 최고위원들을 작업해가지고 아니 이런 건 딴 거 없어요. 표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표가 깡패예요. 지지율이 깡패고. 그러면 의원들도 깡패가 됩니다. 예. 대표가 민심을 안 따르고 당의 패배가 확실하게 다른 길로만 간다. 그러면 의원들이 깡패가 되는 거죠. 누가 와요? 올 사람이 없다던데. 뭐가?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없대요. 뭐가요? 국민의힘. 글쎄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비대위원장이 직업인분도 있어요. 그러냐? 네.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분은 오시면 친윤들이 되게 거부감. 그분 말고 이제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장 직업인분도 있다고. 뭐 황호여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모두가 이제 비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 분의 잠정 결론은 이대로 가면 장동욱 대표 위험하다. 비대위가 뜰 거다라는 게 이제 세 분의 해석이었어요.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비상겸의 진실 우리가 궁금했던 거 뭐 아직 답은 없지만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투머치 3부 이어갈 건데요. 3부에서는 두 개를 할 거예요. 하나는 지나간 12월 3 비상겸의 궁금했던 거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들도 있고 오늘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우원식 의장 뭐 할까.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일보에서 실록을 요새 쓰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한 반향이죠. 저희가 딱 좋아하는 기사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나간 뒷얘기. 그거 제가 아는 거랑 맞춰보고 오 나왔네.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는데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실들 그거 뭐 답은 없는 거죠. 이거 아직은 명확한 객관적 진실은 없는데 다들 생각하는 것들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있잖아요. 왜 했을까 진짜. 그러니까 일단 전제는 부정선거 민주당의 뭐 폭거 윤석열 전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뭐 줄탄핵 예산 폭거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거는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진짜는 뭐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직 대통령이 광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이때 계엄을 했냐.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된 거는 아마 한 일주일 전 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요. 12월 1일 날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12월 2일 날 바로 계엄 하루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검사 3명, 뭐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됐다. 어떻게 탄핵소추가 될 수 있냐.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 12월 2일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하는데 노상원이 그 전날 이미 계엄할 때 정부사 대령들 만나서 이런 일을 해. 선관위 가서 서버 확보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보기는 어렵고 아마 뭐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줄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자기 측근이더라도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내가 내 와이프 때문에 계엄해 이 말을 참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야당이 가결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윤대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이 더 커지면서 거기는 당원 게시판 논란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커지면서 이러다가 가결될 수도 있겠나라는 위기감 그게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평일날 급하게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김건희 여사 설? 아니 뭐 이제 딱 1년 전에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제가 모 언론사 유튜브에 긴급하게 이제 호출을 받아서 이제 했었어요. 저도 이제 하도 막 일도 많고 방송도 많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 비상계엄 금방 끝난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성숙했기 때문에 군인들도 그렇고 군인들은 이거는 내란죄라는 거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설 거다. 다 맞췄네. 윤석열 탄핵될 거다. 그리고 이거의 배후는 원인은 김건희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계엄이 이미 해제된 다음에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계엄 이제 하는 와중에 그리고 해제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금 얘기했듯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11월 달에 9월 달에 명태균이 터져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명태균의 검찰 보고서가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용산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거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계속 지금 딜을 하려고 했잖아요.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통해 가지고 USB 그러니까 USB 파일도 주고 뭐 그래서 뭐 조선일보 기자 통해서 줬는데 그거를 팔간 안에 안 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김건희가 나올 정도. 이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친한계 의원들이 해서 이제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도 협조할 수도 있어라는 게 하나씩 흘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류도 약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완전 기폭제였다고 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이었고 명태균도 이거 위협적이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이지. 무슨 뭐 줄탄핵 무슨 예산 사건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3월에 거기 탄핵 그 심판할 때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시정연설 하는데 박수도 안 쳐주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도 박수 안 쳐줬다고 지금 개엄한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했는데 정상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얘기나 다 갖다 붙이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강철원 위원도 김건희 여사 설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물론 김건희 여사 요인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복합적으로 봐야죠. 우선 민주당의 그런 폭주나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고 그것은 헌재도 판결문에서 인정한 겁니다. 주탄핵이라든가 입법 폭주 등으로 해서 민주당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형식으로 대응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책임도 큰 틀에서 있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정말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 당시에 어쨌든 특검 그리고 명태균 문제도 나오고 그러긴 저도 이제 정황들을 보면은 우선 전 굉장히 영부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특이한데 공동 정권이다. 그 다음에 이번 나의 대통령 공동? 그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 여권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당시 구여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얘기를 했다고요? 주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저희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 정권이 나의 집권에 내 부인의 공이 굉장히 컸다. 무슨 공이 있을까요? 1등 공신이라 그랬대요. 1등 공신. 무슨 공이 있을까? 아니 뭐 내조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침도 본인이 차려 먹는다. 잠깐 근데 과거에도 보면 다른 대통령들도 집사람의 내조가 나의 정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정치인이 제가 궁금한 건 정치인이 성공하는데 부인의 내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인식은 일반적인 국회의원들 제가 당선되는데 저희 집사람의 공이 큽니다. 제가 대통령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를 수준을 넘어서서 1등 공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살만하고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나눈 녹취에 나와요. 뭐 있는데? 저 바보는 밥이나 먹을 줄 알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이제 와서 알게 됐지만 실제 봐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되는 거는 저는 김건희 씨 덕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간 데는 문재인 대통령 덕이 공이 컸죠. 검찰총장 시켜주고. 아니 저는 왜 제가 자꾸 물어보냐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막 자아가 막 높게 평가해서 나 때문에 우리 남편 다 됐지. 내가 공동정권이야 하는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나는 부인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공동정권이라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하여간 그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공동정권이다. 그리고 원래 국정이나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등 공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윤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영부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존도가 높았다. 뭐 이런 건 상당히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상당히 좀 미스터리예요. 지금 어떤 기자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친한 기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엄 다음 날 갑자기 김 여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했네. 아니 왜 이런 일을? 알리바이 아닌가? 알리바이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가 그 기자가 평소 여사하고 굉장히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면 그 전화가 그날 오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알기는 알고 분명히 이제 소통은 되지만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하필이면 그 기자한테 일부러라는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전화를 눈에 띄게 해서 계엄 나 전혀 몰랐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나도 모르겠다. 알겠어요. 이런 걸 할 때 진짜 몰랐을까요? 여사는?
모르죠. 왜냐면 그날 또 성형외과 갔거든. 9시 반에 들어왔어요. 6시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렇죠. 딱 선포하기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저는 좀 이거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저는 상남자 컴플렉스가 좀 있다고 봐요. 제가 뭐 심리 분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부인하고 그 김건희 씨하고의 어떤 부부 싸움이라든지 뭐 그동안의 관계들을 봤을 때 결혼하기 전부터 끔찍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검사 윤석열이 김건희를. 뭐 그렇다고 예, 하죠.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아크로비스타에 점심시간 때마다 가서 청소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했대요? 예. 검사장님이? 검사장 하기 전에. 검사 하기 전에. 검사 뭐 그 정도로 이제 끔찍하게 이제 사랑을 했고 뭐 그런 관계에서 뭐 부인 사랑하는 건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고 뭐 연애할 때만 연애할 때? 예,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청소해 줬대요? 예, 연애 때 동거를 했네? 이거는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만난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요 검사인데 맨날 와서 청소해요. 뭐 이런 얘기를.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는데 보면은 내 여자는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고 약간 그 윤석열 특유의 허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얘기 안 하고 했을 수도 있다. 우리 건이가 위험한데 내가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건이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높은 확률로 김건희가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거를 정말로 비밀리에 했을까? 김건희가 본인이 얘기한 거를 이제 장성철 소장의 이제 저 취재였는데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배우자들 정치인 배우자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휴대전화도 김건희가 윤석열 휴대전화도 다 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비상계엄을 평소에도 맨날 술자리도 맨날 거기서 관저에서 가지면서 맨날 비상대권을 맨날 운운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김건희가 정말 1도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박 실장은 일단 답부터 알았다? 좀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실이나 뭐 경호처 이런 분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다들 대답이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모르겠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알았으면 김건희 씨와 극소수 정도가 그 알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둘 다 개연성이 있어요. 성형외과는 뭐죠, 그럼? 그러니까 일단 6시 반에 가서 9시 반에 왔잖아요. 우연히 일치해요, 그러면? 9시 반에 온 거는 서둘러서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뭐 대형 수술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는 것도 가능하고. 그 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바이 만들기 전혀 몰랐... 모르니까 그 갔다라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 김건희 씨는 어쨌든 윤석열보다는 좀 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엄이 결국은 잠깐 성공하더라도 바로 정권을 빨리 문을 닫았을 걸 알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하나가 또 있고 그래서 계엄을 만약 알았으면 말렸을 거라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당시 조여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이 일단 그걸 막아야 된다니까. 보통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는 공포에 의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만 짧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무적 감각이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들을 뭐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그거는 비교 대상이 윤석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라고 윤석열이니까 그런 거고 실제 본인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 보낸거나 뭐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내용은 모르지만 통화한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본인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걸로 부부싸움을 엄청 했다라는 거잖아요. 관저에서. 뭐 그래서 뭐 뛰어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2층인데 관저. 그 얘기 많아요. 2층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니까 뛰어내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한 공포. 나는 왜냐하면 살면서 수사를 안 받았거든. 김건희는. 왜냐하면 남편이 검사고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총장이고 하니까 수사를 다 피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수사를 받아.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면은 이거는 정무적 감각이 그나마 윤석열보다 나은 정무적 감각이 제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없어. 그 앞달에 봤을 때는 저는 비상계엄도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윤석열 정권 내에서 이거를 털어야지 소위 말해서 싸게 맞고 집행유예로 맞고 가는데 이거를 계속 가보면은 정권 바뀌면 이거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하고 원래 저 윤석열 정권 내에는 김 여사에 관련 사법적인 의혹은 두 가지죠. 명품백 수수 문제.
일단 또 하나가 이제 도시 주가 조작 이거 두 가지인데 명품백 부분은 김영란법 적용해 봐도 검찰에서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검찰의 포인트는 뭐였죠? 검찰청 앞에 딱 나와서 포토라인 써서 국민한테 죄송하다. 이제 이거 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유일하게 이제 도시 주가 조작인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이 제대로 못 밝힌 거기 때문에 수사해서 적당히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이 납득할 정도면 가면 됩니다. 했는데도 이 부분은 굉장히 여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인식이 뭐였느냐 이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검찰 쪽 얘기인데 윤 대통령은 이거는 내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그 뭐 유무죄도 불분명하고 이런 건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영부인이 됐는데 나하고 더불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게 과연 정의냐? 이 인식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사는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여사를 위한다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존재의 정통성의 문제와 동일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여사를 옹호하는 쪽으로 갔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네. 안가에 작년 1월에 불러서 이고의 수사해라고 했는데 선배님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했다가 바로 부산으로 갔죠. 근데 검찰의 분위기는 당시에 어차피 이건 도이치나 디올백 지금 강찬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죄나 기소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검찰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서 포토라인에 한 번만 서달라. 이런 의견도 전달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과 어쨌든 김건희 씨의 반응은 어딜 감이에요. 그때만 해도 어딜 감히 너희들이 나를 포토라인에 세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뭐요? 교사가 주변에 그랬대요. 그래 나 주사 받고 깜빵에 갈 용이 있어. 근데 내가 깜빵에 가면 국정은 누가 하지? 진짜? 그런 얘기를 주변에 내가 그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국정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면 국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거는 마포대교에서 시찰하는 거로도 나오잖아요. 그게 총선 직후에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 총선에서 대패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포대교 가서 경찰들한테 시찰하고 거기에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벽화 그리려고 그랬대요. 모든 거의 중심은 자기한테 있다. 내가 나서야 된다라는 거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을 연결시켜보고 국정 안정을 위한 거네. 근데 그 단언할 여사가 잡혀가면 국정을 못하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트리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을 때 얘기고 다 모든 것은 가정적인 얘기죠. 아직 결론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치겠다. 국정은 누가 하지? 알겠습니다. 한 4분 남았는데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면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굴과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을 범인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거 사실은 나치 전범이면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 생각도 나고 도쿄 전범 재판도 나고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게 나온 거는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설프게 화해, 타협을 했다가 망한 사례들을 보면 반면교사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낙연 총리가 예전에 박근혜 사면해야 된다 얘기했다가 대선 지지율 1위 하다가 급락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격분해 있는 그때보다 더 격분해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조금 뭐 자연스럽다 제가 보기엔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그래야 될 때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고 나치를 서로 나치라고 해요. 지금 장도혁 대표는 최근에 인천의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독재 정권 총통처럼 법원에 발아래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뭐 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나치 히틀러가 좀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어느 나치가 내 나치인지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격화된다. 이거는 결국은 아직도 내란 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면은 전국은 풀릴 가능성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더 지금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고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세 개를 예로 들었거든요. 이럴 경우 나치 전범처럼 평생 죄를 묻고 상속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까지 다 뺏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를 든 세 개가 등위가 많이 달라요. 자 고문이다. 우리가 옛날에 그러면 예를 들어 성고문이랄지 물고문 생각하지만 그럼
두 한 세 대 때렸으면 이걸 고문으로 볼 거냐. 사건 조작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관련 기소 사건에 나왔듯이 녹취록에서 몇 개 단어가 됐는데 이걸 그럼 조작으로 어느까지 볼 거냐. 그 단어 녹취록에 단어 3개 정도가 달리 쓰였어요. 근데 그건 헷갈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럴 경우 상속재산까지 추징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저는 맨 끝에 거는 찬성합니다. 예. 그 앞에 것도 찬성해요. 물고문 예를 들어 뭐 송고문 찬성해요. 근데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한 5대 때렸는데 이걸 고문으로 발 거냐? 물론 때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문 얘기는요. 양평 이장이 지금 비극적 선택을 하게 만든 강압 수사. 바로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 관련 경관 4명이 지금 저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 당했어요. 지금 이 대통령은 본인 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반헌법적이고 인권 유린적이고 이런 것부터 먼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야 되는데 저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강찬호 의원님 말씀하신 좀 그런 기준들에 따라서 이게 논란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근데 이 세 분 모시고 우리 박성태 실장 보니까 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작년 비상기업 때 이 자리에서 진행해 주셨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김태현 진행자께서는 뭐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겁이 나서 어디 숨어 계셨다고. 아니 나는 진짜로 저 호텔에서 공항 가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빠 윤석열이 비상기업을 했대. 뭐야 이거 막 그래서 PD한테 민 PD한테 전화하고 막 누구누구한테 전화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나는 인천공항 내리면 군인들이 있고 방송국에 군인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때렸는데 딸이 아빠 끝났대. 뭐냐 이건. 계엄 해제가 만약 안 됐으면 그때는 태국에서 해제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제되는 거 회고 못 그러니까 하고 하고 망명할지 말지를 결정했었어야죠. 너무 위험했다 비행기 타고. 저도 잡혀갈 뻔했네. 해제가 안 됐으면 이제 태국에서 못 돌아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투마치 토커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마치 토커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